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이 형성되자 북한은 이를 심각한 대외적 상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 1967년 마무리된 7개년 경제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자 북한은 그에 대한 책임을 대외적인 군사적 대립으로 돌려 비난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대남 도발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대남사업 총국장 자리에 강경파인 허봉학을 임명하게 됩니다. 한편 인민무력부 정찰국에서는 남한의 대통령을 비밀리에 암살해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최초 청와대를 포함해 미 대사관, 육군본부, 서대문 형무소, 서빙고 대공부실 등을 동시에 공격하기로 계획했으나 작전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결국 공격 대상을 청와대로 한정했습니다. 새롭게 창설된 124 부대는 황해북도 사리원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청사를 청와대로 간주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31명의 부대원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휘조와 운전조 그리고 5개의 공격조로 이루어졌는데 각 조별 임무를 살펴보면 제5조는 청와대 정문과 주변에 위치한 보초들을 사살하고 증원부대를 차단한다. 지휘조는 청와대 정문에 위치해 공작부대를 지휘한다. 제1조는 청와대 2층으로 들어가 적을 사살한다. 제2조는 청와대 1층에서 적을 사살한다. 제3조는 경호실에 침입해 경호원들을 사살한다. 제4조는 비서실에 침입해 적을 사살한다. 운전조는 청와대에서 차량을 탈취해 부대원들을 태우고 문산 방면으로 복귀한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한 무장은 기관단총 한정, 권총 한정, 단도 1개, 대전차 수류탄 2발, 일반 수류탄 8발, 탄약 300발, 식량 5일분이었습니다. 침투 시기는 날씨가 가장 추운 1월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임진강이 얼어 도하가 용이하고 순찰조와 민간인들의 왕래가 적으며 이 시기는 한국군도 방심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침투 장소는 미 2사단과 한국군 25사단의 경계지역으로 결정했는데 이러한 경계지역은 감시가 소홀해 침입이 용이하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1968년 1월 17일 23시 휴전선을 돌파한 공비들은 산의 7부 능선 부근으로만 이동했으며 마을이나 도로가 나타나면 크게 우회해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1월 19일 14시 파주군 법원리 부근을 통과하던 공비들은 산에 나무를 하러 온 4명의 우씨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비들은 작전 중 민간인들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살해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었으나 그들이 죄 없는 농부들이라는 점, 그들을 죽이면 땅을 파 묻어야 하는데 땅이 얼어서 작업이 곤란하다는 점, 단기간에 공작이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신고를 하여도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죽이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공산주의에 대한 세뇌 교육을 시키고 만일 신고를 한다면 가족들을 몰살하겠다고 위협을 한 후 돌려보냈습니다. 우씨 형제들을 돌려보낸 공비들은 다시 빠르게 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21시 우씨 형제가 파주 천연지서에 정재봉 순경에게 신고했고 이 소식은 곧 파주경찰서와 경기도경찰국 인근 군부대에 통보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군 제6군단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며 공비들을 차단하려 하였으나 국군이 예상했던 공비들의 이동 속도는 시속 4km였던 반면 공비들은 실제로 10km의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포위망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또한 국군은 공비들의 침투 목적이 철도 파괴나 군부대 습격, 통로 개척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그들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비들의 침투 사실을 보고받은 채원시 치안국장은 청와대 외곽 산악거점 7개소에 250명, 주요 검문소에 512명, 예비대 1464명 등 총 2226명을 동원해 주야간 수색작전을 실시했습니다. 1월 21일 저녁 서울시 세검정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한 공비들은 2월 종대로 이동하면서 자신들이 이동 중인 한국군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다음은 검문소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속을 물었지만
우리는 방첩대원들이고 지금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며 검문을 무시하고 계속 통과하였습니다. 박태환 형사와 정종수 형사는 그들이 공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수적 열세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며 다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공비에게 말을 걸으며 계속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청운중학교 부근에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곳에서 최규식 총경이 공비들을 막고 후속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며 마침 그곳으로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버스를 국군의 지원병으로 착각한 공비들은 총을 쏘며 공격을 시작하였고 버스의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전두환 중령이 지휘하는 수도경비 사령부 30대 대에서 81mm 박격포를 이용해 조명탄을 발사하자 주변은 대나처럼 밝혀지게 되었고 국군의 공격을 받게 된 공비들은 당황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박태환 형사와 정종수 형사가 김춘식이라는 공비를 공격하여 생포하게 되는데 이후 치안국에서 실시한 신체 수색 과정에서 몸에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이 실수로 폭발해 김춘식은 사망하게 됩니다. 청와대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군경은 그곳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그들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한 명의 공비가 체포되었는데 그가 바로 김신조입니다. 그는 홍제동 산기슭 계곡에 숨어있다가 34단 소속 병사에게 발견되었는데 투항하면 살려준다는 계속된 설득에 결국 생포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도주한 공비들에 대한 소탕작전이 계속되었는데 쉽게 사살되는 공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저항을 계속해 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공비들도 있었습니다. 15일간 계속된 소탕작전에 국군 1만 9천 명이 동원되었으며 공비들은 총 31명 중 28명이 사살되었고 1명이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발견되지 않아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국군의 피해는 장교 5명, 사병 21명 등 26명이 전사했으며 5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총 24만 발의 탄약이 소모되었으며 이는 공비 1명을 사살하는데 약 8,300발 정도가 사용된 것입니다. 북한의 청와대 기습 사건은 남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1명의 공비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청와대 앞까지 왔다는 것은 남한의 방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많은 대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장 군인들의 복무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전역을 앞둔 병사들을 슬프게 했으며 공비들의 후방 침투를 막기 위해 예비군 제도가 시행되었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각종 무기 개발 사업도 시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련 시간이 편성되어 학생들에게도 군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121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북한의 대남 침투가 지속적이고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남한에게는 그동안의 안일함을 뉘우치고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와대 습격사건이었습니다. 4년 전 1월 서울 아침에 배운 북한교대 무장공비 일당의 살인 파괴 행위는 온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때 목숨 바친 고 최규식 치안감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북한교대 침략에 대비해야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히게 됩니다. 공비 일당 31명이 청와대 폭발하는 끔찍스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을 타고 서울로 침투해와서 갖은 만행을 저지르다가 즉각 출동한 군경수색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명 생포 30명 사살이라는 결과를 빚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1 사태의 쓰라린 교훈을 되새기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합한 총력한 무의 굳은 태세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